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관리론의 문유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기본 이론 1강 진행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교재 기준으로 챕터 1 그리고 챕터 2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앞부분 기출문제 조금 넘어오셔가지고 이론 부분 오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챕터 1 마케팅 개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기출이 된 적은 없고 직접적으로 마케팅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역사에서 물어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물어볼 게 많은데 그 물어볼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역사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케팅이 뭐냐라고 물어볼 가능성은 썩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마케팅 관리론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마케팅이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의는 조금 교재에서 정의하는 정의는 조금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마케팅이 뭔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살펴보시기 전에 그러면 마케팅이 도대체 뭔지라는 개념을 약간은 잡고 교재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어떤 되게 유명한 도넛 가게에 가가지고 도넛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도넛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도넛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소비 패턴이 막 어떤 거를 뭐 과소비한다든지 생각 없이 소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도넛 가게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제가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입장을 바꿔서 도넛 가게 사장님이다. 내가 도넛 가게 사장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 도넛 가게 사장님이 저 같은 고객을 마음속에 품고 마음속에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고객을 상대로 내가 우리 도넛 가게 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일체의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그 도넛 가게 사장님이 도넛을 그냥 아무거나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객은 저 같은 고객을 이제 나쁘게 말하거나 속되게 말하면 호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잘 휘둘리고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고객이야 라고 하면서 고객의 이상형을 만들어 놨으면요. 그 고객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내가 아무 도넛이나 팔면 안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요새 유행하는 피스타치오를 넣어야겠다. 피넛버터를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구성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품만 생각한 게 아니라 뭐 패키징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매장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라든지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설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객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뭐 이렇게 바이럴하게 뭐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고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판매를 할 때는 도넛을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팔지 말고 뭐 온라인에서도 같이 판매함으로써 이런 고객들, 젊은 고객층을 좀 사로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도넛을 팔 때 이제 저 같은 고객을 마음속에 두고 이런 고객을 타겟팅해서 내가 팔아봐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 마케팅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느낌을 조금 잡고 교재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뭐 이런 사전에서는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하면서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상품, 서비스, 이런 키워드 앞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상품은 다른 말로 재화라고 치환이 될 수 있어요. 서비스는 다른 말로 용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에서요, 팔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상품을 다른 말로 그냥 재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재화는 뭐냐면 유형에 보이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신발, 옷, 뭐 핸드폰 이런 것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비스라는 거는 재화가 아닌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서비스 혹은 용역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한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경영학에서 파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소비자에게 유통을 시킨다, 소비자한테 유통시킨다, 도넛가게 사장님이 제 손에 도넛을 쥐어주는 그 과정 전체를 유통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다. 경영 활동이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요. 마케팅이 경영학의 하위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영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전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케팅에서는 지독하게 짝사랑하는 대상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마케팅 1년의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또 마케팅 실무자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 사람 때문입니다. 소비자 혹은 고객. 그래서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 소비자가 만족을 하게 하는 게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생산자의 생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경영학 문장들이 되게 치밀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소비자가 등장하고 생산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크게 대상자 두 개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자고 하나는 고객이고 하나는 고객이고요. 하나는 기업입니다. 크게 대상이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마케팅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생각하는 크게 두 가지는 고객 아니면 기업이다, 소비자 아니면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소비자 어쩌고 저쩌고 생산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소비자한테는 만족을 당연히 줘야 되고 기업은 뭘 해야 되죠? 기업이 만족하려고 하면 경영학은 장사와 관련된 학문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경영학은 수익을 내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기업이 만족하려면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이제 효율성을 달성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생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생산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념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효율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효율적이라는 개념을요,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서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효과라는 개념부터 먼저 보면요. 효과는요. 이게 아웃풋에도 오거든요. 아웃풋이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 담당자인데 기획안을 정말 잘 썼어요. 엄청나게 잘 쓴 거예요. 성과가 좋은 거죠. 그냥 결과만 좋으면 효과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효율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I는 인풋의 I인 거고요. O는 아웃풋의 O인 거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좋냐, 성능이 얼마나 좋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마케팅 담당자인데 마케팅 기획안을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아냈습니다. 근데 그 기획안 만드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러면 인풋이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효율성, 효과성 나올 때는 요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보시면은 생산자의 생산 목적을 여기 나오죠. 생산자의 생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 생산자가 생산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시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제가 효율성이라는 건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는 거잖아요. 아웃풋은 똑같다고 가정하면 인풋을 덜 들이는 거, 그러니까 원가 절감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중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손에 그 물건을 떨어뜨리는 그 일체의 활동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정의하는 그 정의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뭐냐 그러면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 나오죠. 경영학에서 팔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재화 아니면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재화 말하는 거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하는 활동. 정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 그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정의하는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두 문자를 따갖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고계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상품 또는 서비스,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 제가 도넛 사장님인데 내가 파는 도넛은 그냥 도넛이 아니야. 우리 신세대를 사로잡는 트렌드 그 자체야 라고 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요. 정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해야겠죠. 피스타치오 도넛도 만들고 피넛버터 도넛도 만들고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저처럼 막 휘둘려가지고 지갑 열어갖고 한 박스씩 사는 고객,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정의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의하는 활동 등으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정의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요 이제 정의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요 정의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세분화해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조금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인데, 여기 이제 뭐 want, need, deman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뒤에 s를 붙여주면 좀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want, need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want, needs 이런 식으로 같이 기재를 하고요. 이게 이제 마케팅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때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니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니즈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필요랑 욕구를 또 구분을 할 때가 있어요. 구분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요. 필요를 이야기할 때는 원츠가 아니라 니즈를 이야기하고요. 욕구를 이야기할 때는 니즈가 아니라 원츠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과서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면 주로 이제 니즈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니즈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그거를 조금 더 세분하게 구분을 해서 필요랑 욕구로 나눌 때는요. 이거를 니즈라고 보고 이거를 원츠라고 본다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때는요, 영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약간 헷갈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뭔지 일단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니즈다, 필요다라고 하면은요, 일단은요, 기본적인 만족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욕구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욕구라고 하면요, 그냥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총칭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생리적인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고 싶다, 사회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 내가 지금 욕구가 막 발동한 상태를 우리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니즈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특징도 같이 조금 알아두세요. 문화적인 차이가 없고 보편적입니다. 욕구라는 건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질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이 너무 자고 싶다, 너무 졸리다, 혹은 너무 배고프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 니즈가, 필요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요, 욕구로 가게 되는데요. 이 욕구라는 건 뭐냐면은요, 만족시켜주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바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욕구다, 수단적인 욕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교과서에 따라서 구체적, 혹은 수단적 욕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여기 원초적인 상태, 이 상태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본원적 욕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헷갈리는 감이 있기는 한데, 헷갈릴 때는 영어를 기준으로, 아무래도 요럴 때 그냥 기본적으로 결핍된 상태는 니즈, 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단이랑 결부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원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츠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요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제가 배가 고픈데 스트레스도 받고 배가 고픈데 욕구가 막 발동한 상태인데 배가 너무 고픈데 단 게 땡긴다. 그래서 바닐라 라떼나 먹을까? 이러면서 구체적인 어떠한 물건에 대한 욕구로 발현이 됐을 때를 우리는 원츠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구체적으로 수단으로서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말로 구체적 욕구다, 수단적 욕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예시로 무슨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은 햄버거가 먹고 싶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을 우리는 원츠라고 부른다. 생각하실 수 있죠.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오는데요. 요 같은 게 이제 디맨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이거 뭐죠? 이거를 원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츠 개념을 욕구라는 이 개념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풀어낸 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수요라는 건요. 원츠 플러스 구매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 욕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요 마케팅 실무자입니다. 마케팅 실무자인데 정말 이상한 이제 제품을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제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넛인데 도넛 가게인데 제가 뭐 와사비를 넣은 뭐 그런 와사비 도너츠 뭐 이런 거를 제가 막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를 기획안으로 내면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기획안 잘 봤는데 그거 수요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제품 구체적인 그 제품을 살 만한 욕구가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거를 살 의향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맨드는 뭐냐면 구체적인 그 욕구가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요 수단적 욕구라든지 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맨드는 당연히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항상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다른 것도 다 연상이 돼서 이해가 돼요. 원츠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디맨드라는 거는 원츠 더하기 구매력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결과물인 수요도 당연히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에 지갑을 여냐 마느냐는 나라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마케팅의 개념들,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런 마케팅 개념들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말고 조금 다른 개념들이 조금 더 제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뭐 한국 마케팅 학회도 나오고 미국 마케팅 협회도 나오고 필립 코틀러도 나오고 피터 드러커도 나오는데 조금 중요한 학자들부터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필립 코틀러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 경영학이 아니죠.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이분이 쓰신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유명한 뭐 대학, 뭐 경영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영대학원의 교과서로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마케팅의 아버지가 마케팅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항상 마케팅이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건 고객이잖아요. 가치를 창출하고 강한 고객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가로서 고객들로부터 상응한 가치를 얻는 과정이다. 아까 제가 마케팅에서는 대상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기업이고 이거 우리죠. 우리. 마케팅을 하는 우리고 다른 하나는 고객인데 이 둘 모두가 만족하는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만족하는 거는 돈을 버는 거고 고객이 만족하는 거는 그냥 만족을 하는 그 상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립 코틀러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에서 이 마케팅의 정의를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케팅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했냐면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면서 영어로 satisfying customer needs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적어드릴게요. 마케팅을 고객의 욕구를 항상 우리 마케팅은 고객이 모자른 그 욕구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고 satisfying customer needs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이 사람은 정의를 내렸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정도는 하나 조금 같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기업이 만족을 하는 거, 기업이 만족하는 건 돈을 버는 거고 고객한테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고객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양자가 만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다른 학자가 또 나오는데 이 사람도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 사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가 많죠. 그래서 아버지가 많은데 여기는 마케팅의 아버지고 여기는 경영학의 아버지인데 이 피터 드러커도 유명한 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은 판매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를 내려요. 도넛 가게 사장님이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도넛 세일즈맨이 따로 없어도 저 같은 사람이 한 박스씩 샀잖아요. 그거를 바로 마케팅이라고 봤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자들은 좀 중요한 사람들이고 특히 필립 코틀러가 정의를 내린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마케팅은 고객의 모자른 욕구를 충족하는 거다. 그거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정의 내린 거 있잖아요. 아까 봤었던 우리 두 문자 땄었던 거 정고개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에 쓰실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요거를 모르면은 그 다음 장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기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우리 교재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라고 하면 미시로 나눌 수 있고 마이크로로 나눌 수 있고 거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매크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시, 거시 이야기할 때는요. 미시라는 건 어떤 걸 되게 세세하게 좁게 보는 걸 의미하는 거고 거시라는 건 굉장히 크게 큰 그림으로 본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마케팅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적 마케팅이란 뭐냐면 개별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활동들, 짜잘짜잘한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미시적 마케팅을 다시 또 나누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후행적, 다른 하나는 선행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푸시 마케팅이다. 그리고 선행적 같은 경우에는 풀 마케팅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마케팅에서 푸시 풀이라고 하면은요. 푸시 마케팅은 뭐냐면요. 고객의 의지라든지 욕구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서 제발 우리 제품 좀 사줄래요? 우리 제품 너무 좋거든요 하면서 어필하는 그 모든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막 강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 상품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도록 고객의 니즈를 생각해서 고객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상품을 사게끔 하는 그 모든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후행적 마케팅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전통적인 마케팅 개념이다. 그리고 판매자 중심이다. 계속 우리 제품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의 의사라든지 니즈는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생산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생산은 이미 다 일어났고 우리는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생산은 이미 끝났고 생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그냥 고객을 막 고객한테 설득을 해서 물건을 팔고야 말겠다 하는 그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선행적 마케팅은 조금 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케팅의 정의에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현대적인 마케팅 개념이다. 구매자 중심이다. 구매자의 니즈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해 드리는 거는 키워드니까 현출이라고 하는 건 답안지에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잘 암기를 하셔서 답안지에 아웃풋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되는 마케팅 기능이다. 중요한 게 나오죠.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이란 뭐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Satisfying Customer Needs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고객 욕구 파악을 위해서. 고객 욕구 파악하는 이유는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조사 활동, 마케팅 계획 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조사.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별적인 활동을 우리는 미시적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시적 마케팅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경제적 분리 현상이 있다. 근데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유통 경제상의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유통 경제상의 활동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요. 생산자랑 소비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요. 생산하는 시점이랑 소비하는 시점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생산자랑 소비자는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시적인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거시적 마케팅은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그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유통을 하게 되면서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연결되고 조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모든 사회 경제적인 활동들을 우리는 거시적 마케팅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념 이제 분류하는 거는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챕터 1은 끝났고요. 챕터 2, 오늘은 이제 챕터 2까지 할 건데요.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관리 철학. 이 부분부터는 기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죠. 여기 최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으니까 조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지하게, 물론 앞부분도 진지하게 공부하셨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케팅 관리 철학의 발전 과정을 우리는 챕터 2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막 발전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칼럼이, 그러니까 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오리엔테이션 때 봤지만은 문제에서 갑자기 뭐 5가지 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마케팅 관리 철학의 발전 과정 뭐 5가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5가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마케팅 관리 철학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마케팅 관리 철학이 뭐냐면은 마케팅 전략의 설계와 실행의 토대가 되는 게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 철학이 그러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토대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요, 마케팅에는요 이제 크게 2가지의 대상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우리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대상자가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래서 우리 마케팅을 둘러싸고요, 3자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가 여기 MKT라고 쓰는 거는 마케팅의 약자거든요. 제 편의를 위해서 MKT라고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답안지에는 그냥 정석적으로 마케팅이라고 3글자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둘러싸고요, 3자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3면 관계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3면 관계에서 우리 기업이, 제가 뭐 도넛을 파는 가게인데, 내가 기업인데 도넛을 팔 때 어디를 더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할 거냐, 우리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우리 생산성만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일단 생산한 다음에 고객한테 그냥 사달라고 막 강매를 해버릴까?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이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지, 진정한 마케팅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우리 도넛을 통해서 어떠한 만족을 원하는지 그걸 알아내야지 하는 그런 마케팅이 있고, 그것도 다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신경 써야지 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혹은 마케팅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서 마케팅 관리 철학, 이런 전략과 실행의 토대가 발전해 나가고 달라진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5가지는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마케팅 전략 짜볼까 하는 그 컨셉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 철학의 발전 과정, 제가 아까 3가지 있다고 했고 2문자 따가지고 외워주세요. 5가지 얘기해봐 라고 하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문자로 답을 바로 끌어내시고 바로 그 나머지 이제 답안들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콘셉트의 생 따고요, 제품 콘셉트의 제, 판매 콘셉트의 판, 마케팅 콘셉트의 마, 사회적 마케팅 콘셉트의 사 해가지고 생제, 판마, 사다 해가지고 5가지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일단 요 부분은 이제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요거는 다 공부를 하고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요거는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잠깐 건너가고요. 요 부분 잠깐 건너가시고 구체적으로 그 생제, 판마사 아까 두 문자 딴 거, 그 5가지 개념, 그게 이제 각자 무슨 개념인지를 이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 고객은 싼 가격의 상품을 선호하니까 무조건 싸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요 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생산만 열심히 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 고객은 어차피 우리 제품 사줄 거거든. 이게 되게 굉장히 거만한 컨셉이잖아요. 이 거만한 컨셉이 가능한 이유는 그 전제로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이겠죠. 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이어서 우리는 그냥 잘 팔기만 하면 돼. 우리 잘 만들어갖고 그냥 내놓기만 하면 돼. 어차피 고객은 살 거거든. 그리고 기왕 팔 때 싸게 팔면은 더 많이 사겠지.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된 관심은 그냥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그냥 최대한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일 때 나타나는 이념이다. 그래서 기업의 관심은 주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이다 라고 해요. 제가 아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생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도 인풋 대비 아웃풋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생산을 하는데 투입한 그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생산량이 얼마냐의 개념이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효율성의 개념이랑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비용을 너무 많이 들였다고 하면은 이거는 생산성이 좋지 않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생산성이랑 항상 따라붙는 키워드는 원가 절감이다. 그래서 원가 절감하는 게 이 생산 개념에서는 가장 주요한 컨셉이다. 가장 주요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개념이 하나 있고, 넘어가면은 이제 제품 개념이 나옵니다. 프로덕트 컨셉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는 그냥 무조건 싸기만 하면 돼,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제품이 좋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제품이 괜찮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우수한 품질, 효용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제품 지향적이다. 이런 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다 현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양질의 제품, 노력을 기울이고 중요한 거는 요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품 품질 그 자체인데, 품질 하면서 효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효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어떠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내가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도넛을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넛을 소비함으로써 제가 느끼는 만족감은 굉장히 행복감이었거든요. 굉장히 행복한 그 만족감이었는데, 만족감의 그 정도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도넛을 먹었을 때는 저랑 그렇게 똑같은 수준의 만족감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만족감을 우리는 효용이라고 부른다. 요거 키워드니까 현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질이나 효용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제품 지향적인 기업이 된다. 왜냐하면 제품의 퀄리티만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나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객이라든지 우리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R&D 담당자 혹은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잘 만든 제품, 기술력이 좋은 제품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생산 개념의 예시로 교과서에서 레노버라는 이제 컴퓨터 회사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도 만들고 그리고 랩탑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때는 중국의 그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중국 시장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개념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품 개념의 예시로는요, 교과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쥐덫 얘기를 합니다. 쥐덫이라고 하면 쥐를 잡는 덫이거든요. 근데 이제 쥐를 잡는 그 쥐덫을 만드는 회사가 덫을 만드는데 갑자기 요 개념에 빠져가지고 요 개념에 꽂혀가지고 계속 쥐덫의 막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회사는 망할 수도 있다. 왜 망하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거는 성능이 좋은 덫이 아닐 수도 있다. 쥐를 잡는 방법은 뭐 화학 물질을 분사를 해서 쥐를 잡을 수도 있고 고객은 그냥 쥐를 잡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원하는 건데 덫의 성능만 계속 개선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소비자가 쥐덫을 살 때는 그 덫의 성능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덫의 패키징, 포장, 그리고 그 덫을 구매하는 방법이 얼마나 쉬운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는데 이거 성능만 고려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 개념이랑 제품 개념에 대해서 개념도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겠는데 여기 생산 개념이랑 제품 개념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단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장점인 거고 마이너스라고 쓰면은 단점인 거거든요. 요거는요, 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케팅 근시안입니다. 근시라는 건요, 앞에만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앞만 보고 멀리는 못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빠지게 되면은 생산성을 향상해야 돼. 아니야, 제품의 품질을 막 개선해야 돼. 이런 거에만 꽂히게 되면은 고객의 니즈를 무시하는 마케팅 근시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단점이고 이것도 같이 현출이 될 수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마케팅 근시안이 뭐냐고 하면 우리 교재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케팅 근시안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정의부터 보시면은요.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이 아니라 기업의 좁은 시각으로만 마케팅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시각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이라고 하면요. 근데 편익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이해를 하실 거잖아요. 편익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여기 효용 설명드렸잖아요. 효용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나의 주관적인 만족감. 근데 그러한 효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편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편익이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고 제가 피스타치오 도넛을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만족감이 높았겠죠. 효용이 높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효용이 높은데 그거를 내가 누린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뭐 한 개당 한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편익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을 돈으로 환산한 거. 그래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효용이나 편익은 그냥 조금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그 편익이 아니라 기업의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관점에서만 치우쳐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왜 나오는 걸까요? 소비자의 욕구라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걸 듣지 않고 그냥 파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나오죠. 니즈가 무시된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들 아까 위에 개념들이 있잖아요. 생산 개념, 제품 개념에 빠지게 되면 단점으로 나오는 게 마케팅 근시안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근시안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예시를 들어봐라 라고 할 때는요.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사례를 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라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철도 회사들은 자기를 운송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철도업으로만 봤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막 비행기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객을 빼앗겼다. 그래서 소비자 지향적이 아니라 제품 컨셉에만 너무 몰두를 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시인 거고요.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할리우드는 텔레비전에 의해서 멸망될 뻔했다. 근데 겨우겨우 모면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근시안적이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는 모름지기 자기네들이 오락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비로소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였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영화만 만드는 데야 제품 지향적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망할 뻔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새로 생각하면 요새는 오히려 TV보다 뭐 OTT 이런 서비스들 때문에 TV도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 나일론과 유리산업의 듀폰과 코닝이 나오는데 듀폰은 세계적인 화학회사고 코닝은 유명한 유리 제조 업체거든요. 그래서 듀폰이랑 코닝사가 이렇게 성공한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친구들이 제품이랑 연구 지향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 지향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예시들 조금 간략하게라도 써주실 수 있도록 좀 숙지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개념, 제품 개념까지 5개 중에서 생제 판마사 중에서 크게 2가지까지 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판매 개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셀링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소비자가 딱히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무조건 가갖고 우리 제품 사주세요, 우리 제품 사주세요 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많은 양을 구매하도록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든 판매 활동과 촉진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딱히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사달라고 강요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런 개념은 이런 말로도 치환될 수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고 밀어넣기 식으로 판매한다. 소비자가 딱히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가서 강매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고 교과서에서는요. 이런 개념을 주로 어떤 제품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냐면 비탐색제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unsought goods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unsought이라고 하면 안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탐색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별 생각 없이 평가도 하지도 않고 사전에 평가도 안 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들을 비탐색제라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무용품 같은 거 막 여러분들 검색해갖고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은지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은 볼펜인지 찾으시나요? 잘 안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고 교과서에서는 이 비탐색제의 예시로 뭘 드냐면 보험, 헌혈 이런 것들을 듭니다.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보험 회사마다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밀어넣기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설득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사게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마케팅의 개념이 점점 더 고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판매 개념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가 보는 그 마케팅의 정의와 부합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관리 철학 중에서. 그래서 여기 위까지는요, 기업 중심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객의 입장에서부터 서가지고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고객 중심적 개념이다. 고객 중심적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고객 지향적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영어로 하면 customer driven이라고 하거든요. 고객 지향적인 개념으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중심의 개념이었다. 여기까지는 기업 중심 개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나마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케팅 개념은 생산하는 것을 처분하는 방법을 각각의 판매 스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 필요, 가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해봐야겠다 하는 개념이 마케팅 컨셉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경쟁 기업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런 말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효과적인 거는 아웃풋이 괜찮은 거, 효율적인 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인풋이 적고 아웃풋이 높으면은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다. 필립 코틀러가 얘기하는 마케팅 정의랑 부합하는 개념인 거죠. 우리는 마케팅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 마케팅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마케팅 개념이란 거 우리 생제판마사에서 판매 개념이랑 마케팅 개념 요거를 구분해봐라, 비교해봐라 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은 요거를 그냥 텍스트로 풀어내서
요거를 각각을 텍스트로 그냥 풀어갖고 초점 측면에서, 수단 측면에서, 목적 측면에서 이렇게 풀어갖고 쓰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요 내용은 조금 비교적 평이합니다. 그래서 판매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잘 만들어갖고 팔기만 하면 돼. 요런 개념인 거고, 초점은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니까 판매와 촉진을 해야겠다. 그냥 무조건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자. 이런 굉장히 단순한 개념인데, 마케팅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면 출발점은 공장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 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출발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 키워드는 당연히 나와야겠죠.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고객 욕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당연히 현출이 돼야 되는 거고, 수단으로서는 이런 판매와 촉진뿐만 아니라 통합적 마케팅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통합적인 마케팅이라고 하면요, 내가 쓸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마케팅 4P를 다 활용하는 겁니다. 4P는 나중에 배울 건데, 4P에서 P는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먼트, 프로모션. 그래서 뭐 제품 관리, 가격 관리, 뭐 유통 관리, 촉진 관리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동원해서 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거지 무조건 잘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진일보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소셜 마케팅 컨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회지향적이라고, 소셜이라고 하면 사회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든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든 똑같은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 뭐냐고 하면은 마케팅 개념이 확장된 건데 중요한 키워드가 쭉쭉 나와줘야 돼요. 사회 전체의 이익도 같이 고려하는 개념이다. 이해하실 수 있고, 사회적 마케팅은 단기적인 소비자의 욕구 충족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복지와 상충된다. 그래서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는 계속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마케팅 활동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케팅 개념에 사회까지 고려하는 거다.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 하면은 무조건 우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서 막 아무 제품이나 막 파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굉장히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에 입각해서는 그런 제품을 팔지 말고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예시도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예시 여기 두 가지 나오는데 예시 보시기 전에 여기 도식도 있어요. 가능하시면 요것도 조금 같이 연출해 주세요. 요거 좀 쉽잖아요. 여기 이윤 극대화는 기업을 위한 걸 거고요. 기업을 위한 걸 거고, 고객 만족, 사회 복지, 요 세 가지, 요 3자의 관계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예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존슨앤존슨 사례입니다. 타이레놀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배점을 봤을 때 요 정도 써줄 수 있다라고 하면 존슨앤존슨 사건을 조금 자세히 써주세요. 존슨앤존슨 사건이 뭐냐면요, 1982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존슨앤존슨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요, Our Credo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조는 말이에요 하면서 이런 선언문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신조 Our Credo 이거를 보면요, 막 줄줄줄줄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종업원에 대한 책임도 지고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고요, 우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 회사라고 강조하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 회사답게 이렇게 7명이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7명 사망한 거 우리 탓 아니야, 우리는 제품 얼마나 잘 만드는데 라고 변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타이레놀 전량을 다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전량을 다 리콜하면서 들었던 비용이 회수하면서 들었던 비용이 1억이라고 해요. 1억이었는데 뭐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이제 타이레놀 존슨앤존슨의 잘못이 아니라 누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그 타이레놀에 청산가리 같은 독극물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게 밝혀졌는데 그게 밝혀졌음에도 이 회사는 밝혀지고 난 후에도
제품의 패키징 같은 것도 바꿨고요. 그게 밝혀지기 전에도 뭐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복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신조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 이전에 정직과 사람을 우선하는 경영 철학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현출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현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은 1982년 시카고 이 정도도 현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982년에 시카고에서 이제 타이레놀 복용하고 7명이 사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비용이 들었어도 1억 달러라는 비용이 들었어도 전량 리콜, 리콜 아니면 회수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예시로 그린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린 하면은 이제 딱 봐도 친환경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친환경을 예전부터 굉장히 중시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친환경 제품 같은 거를 판매했다고도 하고요. 요새는 이제 뭐 대두되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environment의 E를 따서 이거는 환경, 이거는 사회, 이거는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다 중시하는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경영으로서 대두되는 개념인데 월마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 조금 같이 현출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의 이런 발전 과정을 볼 때 가장 진보한 개념의 마케팅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사회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사회 지향적인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요 3면의 관계를 다 신경 쓰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관리 철학을 이렇게 5가지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쭉쭉쭉쭉 넘어가서 마케팅 관리 철학의 뭐 발전 과정 5가지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생제, 판마사 5가지 쓰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기타의 마케팅 개념은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내용이 쉽거든요. 평이하거든요. 그래서 대중 마케팅이라고 하면은요. 대중 매체 혹은 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의 대중은 뭐죠? 지위라든지 직급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비동질적인 어떠한 기준이 없는 불특정한 다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비동일한 소비자라고 나오죠. 왜 비동일하죠?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바깥에 있는 그 집단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에게 그냥 동일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파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세분화 마케팅은 뭐냐면요. 대중 마케팅은 그냥 막 파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세분화 마케팅은 조금 더 이제 섬세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도넛 가게 사장님이에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도넛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도넛을 좋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넛 가게 사장님인데 그냥 아무 손님을 타겟팅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시장을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도넛 가게 사장님인데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뭐 쪼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장을 뭐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쪼갤 거야. 그래서 나 20대 그리고 뭐 한 30대 그리고 한 4050 정도로 나는 세분화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 각자에 맞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다 달리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20대는 인스타그램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 마케팅 해야지. 30대는 블로그 많이 하니까 블로그 마케팅 해야지. 4050은 전단지 좋아하시니까 쿠폰 마케팅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생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같이 살자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시장은요 굉장히 춥죠. 우리 시장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활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는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내가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그 파트너랑 협업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한된 마케팅 자원, 경영학에서 자원이 나오면은요. 뭐 천연 미네랄, 광물 뭐 이런 자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거의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케팅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용 같은 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이윤을 극대화하자. 우리 같이 협력해서 전략적 제휴 아시죠? 그래서 뭐 언론 매체에 보도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떤 기업들이 MOU를 체결했다, 뭐 전략적으로 제휴를 했다, 뭐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고 예시로 카드사랑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갖고 있는 건 뭐죠?
고객이죠. 그 고객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항공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공사는 여기 있는 고객을 조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반대로 항공사가 확보한 거는 마일리지라는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카드사한테 주는 거예요. 제휴를 통해서. 왜 주냐면 이렇게 줌으로써 이 카드사는 조금 더 나은 베네핏을 우리 고객들, 카드사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서로 양자가 윈윈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마케팅은 그냥 우리가 여기 위에서 봤던 사회지향적인 마케팅 컨셉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 거고, 읽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외부 마케팅이랑 내부 마케팅은 예전에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2016년 약술 문제로 한번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요. 외부 마케팅, 내부 마케팅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조직이거든요. 피라미드인데 이 조직의 외부라고 하면은요. 우리 고객입니다. 근데 우리 조직 안에는요. 누가 있죠? 우리 종업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에는 마케팅할 때 우리는 고객만 만족시키면 돼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종업원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 왜 만족시켜야 되냐면 우리 조직에서 이 사람을 막 대우해주고 이 사람이 일 잘하면 막 보상해주고 인정해주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이 사람이 가서 고객한테 또 웃는 얼굴로 서비스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이 누리는 서비스라는 건 결국 이 사람에 의한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내부 마케팅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이 사람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고객한테 대고객 서비스의 퀄리티를 향상하고, 동시에 이 사람이 우리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잘 이해해가지고 고객한테 잘 전파하게끔 만드는 것이 내부 마케팅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외부 마케팅은 소비자를, 외부 마케팅은 종업원을 고객으로 인정하고 만족을 제고하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종업원, 요거는 소비자. 쉽죠? 종업원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일 자체를 괜찮은 걸 주던가, 아니면 근로조건과 같은 이제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던가. 외부 마케팅은 그냥 상품을 잘 만들면 되겠죠. 내부 마케팅의 고객은 직원인 거고, 외부 마케팅의 고객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소비자이다. 내부 마케팅에서의 가격은 직무의 대가라는 거는 그냥 임금, 급여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외부 마케팅은 상품의 대가, 판매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조금 개념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 개념이 뭐냐,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라고 하면은요. 종사원의 고객지향적 서비스 마인드에 따라서 서비스업의 성공이 결정지어진다.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같은 데는 보면 프론트 직원이라든지 판매 사원들이 고객을 직접 대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객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족하고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말을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현대 마케팅에서는 이 개념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주기 전에 1차적으로 종사원들로 하여금 직무를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기본 목표와 개념이 명확히 이해될 때, 그러니까 내부 마케팅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현출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직무를 만족하게 하고 일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동기부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랑 서비스를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불시에 나가고 고객한테 잘 응대할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가지 꼭 이제 현출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제 두 가지를 써봐라라고 하면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2016년에. 이제 뭐 그냥 써봐라라고 하면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종업원이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도록 동기부여한다. 동기부여한다는 거는 열심히 하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유명한 호텔 브랜드 중에요.
리츠칼튼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리츠칼튼은 이제 굉장히 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그 종업원을 따로 이제 뭐 부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보상도 잘해주고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호텔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이제 뭐 직원들이 한 자리 모인 데에서 이제 굉장히 우수 사원을 따로 뽑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아 당신 뭐 이번 달에 서비스를 굉장히 잘했으니까 요 상 줄게요 이런 것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도록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보상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게 잘 되면은 우수한 사원이 알아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거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보상 프로그램은 인적 자원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업원이 모티베이션 되도록 노력하는 거니까 그 내부 행동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종업원 자체가 마케팅 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켜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고객을 잘 응대하게 만들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내부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록 종업원은 그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큰 매력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풍부하게 현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일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사의 제품 서비스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작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로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세부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요약하는 부분이라서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생산 컨셉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싸게 팔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산 컨셉이 발동하려고 하면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은 수요가 많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품 컨셉들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제가 마케팅 근시안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근시안은 여기서의 단점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단점이기도 하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으니까 잘 복습해 보시고요. 판매 컨셉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관계지향적인 오늘날의 마케팅의 기본 목적과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내가 보험 상품 원하지 않는데 판매사원이 자꾸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보험 상품 사달라고 하면은 관계가 어긋날 수 있거든요. 원하지도 않는데 강매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마케팅의 컨셉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 마케팅 컨셉, 환경 친화적인 거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아까 같이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 생제 판마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업 중심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 중심적인 관점이고 고객 중심적인 관점은 여기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뭐 이 도시까지 현출해 주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현출해 주실 수 있는데 현출해 주실 시간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까지는 현출을 못 하시더라도 뭐 배점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현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안에 내용은 못 쓰고 있죠. 안에 내용 쓸 시간에 답안 쓰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현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아까 생제판마사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조금 그 교재 보시다가 이해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케팅의 개념이라는 거는 마케팅 4P의 개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객 중심의 개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고객 중심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은 4P가 아니라 4C랑 4E 믹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4P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엄청 열심히 배우겠지만 P는요, 제품이 있고요, 가격이 있고요, 촉진 관리가 있고요, 유통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 관점인 거예요. 내가 우리 제품을 어떤 제품을 팔지, 얼마에 팔지, 그리고 촉진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가 팔아야 될지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4P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4C라는 관점으로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관점은 뭘로 바뀌냐면요. 커스터머, C라고 하면 그냥 커스터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머 솔루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 거지.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라는 관점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거기서 C를 딴 거거든요. 커스터머 솔루션이고요. 프라이스도 우리가 얼마에 팔 거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고객한테는 비용일 거거든. 커스터머 코스트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커스터머에서 또 C를 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거 갖다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에 C를 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디다가 팔 건지 플레이스먼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객이 얼마나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봐. 컨비니언스에 C를 따서 편의성. 컨비니언스. 스펠링이 틀렸네요. 제가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를 잘 하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컨비니언스, 편의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통을 할 건지가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생각해봐 라는 설명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P에서 4C의 개념으로 넘어왔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거를 다 쓸 시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4C 말고도 4E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를 해두세요. 4E는요, 또 각 글자에 E를, 앞 글자를 땄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개념이냐면 전도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굉장히 충성도 있게 구매하는 어떤 마니아층을 우리는 사로잡아야 돼. 그게 마케팅이야 라고 하는 게 요 에반젤리스트, 전도사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일을 하나 땄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객이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할 때 뭐 팝업 스토어 하면서 우리 제품 체험하게끔 만들거든요. 그게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고도 우리는 고객이랑 교환,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 요거를 이제 익스체인지라고 보는 개념, 관점도 있고요. 익스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대신에 인게이지먼트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을 참여시키고 혹은 우리 고객이랑 소통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각자 일을 하나씩 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enthusiasm에서 열정, 그러니까 마케터는 모름지기 열정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고객을 사랑하는 마니아층을 사로잡자. 거기에 그리고 고객을 경험하게 해주자. 그리고 고객이랑 교환,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고객을 참여시키자. 그리고 마케터는 모름지기 열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 뭐 팔지? 얼마에 팔지? 어디다가 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아니야, 우리가 파는 거는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도 나와요. 고객의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케팅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한테는 가격이 아니라 비용일 수 있는 거고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의 편의를 봐줘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리 마케팅이 뭔지 그리고 마케팅 관리 철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